만약 여러분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갑자기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꺼내들고 반진담, 반농담 섞인 말투로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체면을 위해 꾹 참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갑작스럽고도 부드러운 협박 앞에서 이 어머니의 반응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시원스럽게 서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처럼 보였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집을 손에 넣은 며느리가 이 착한 시어머니를 향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게 될 줄은 말입니다. 어머니 당신을 증오해요? 도대체 그 짧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원하게 서명해준 그 어머니는 정말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완벽한 덫을 놓아둔 고수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공난 올해 62입니다. 아들 민호의 결혼식 날 저는 새벽 5시도 되지 않아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 창밖은 아직 짙은 푸른색이었고 멀리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날 밤 미리 다림질해 둔 옷을 입었습니다. 짙은 초록색의 개량 한복이었죠. 소매 끝에는 같은 색실로 은은하게 매화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튀지 않고 차분한 색감이 제 나이에 딱 맞는 품이라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솔직히 늙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감출 수 없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몸매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피부도 많이 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보석함에서 가장 작은 옥 귀걸이를 골라 착용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머니인 제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아들도 돋보일 테니까요. 결혼식장은 조명으로 찬란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젊은 청년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백년해로 천생연분 같은 축복의 말을 화려하게 쏟아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몸매가 드러나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트임이 허벅지까지 깊게 파여 있었고 은색 키리를 신고 걷는 모습은 마치 흔들리는 꽃 같았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붉어 정말 아름다웠지만 웃을 때마다 어딘가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서 있든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수진이는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제 팔짱을 자연스럽게 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체면 좀 살려주셔야 해요.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든든하게 받쳐주셔야 하거든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그녀가 말하는 순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패백을 대신한 간단한 달에 치아리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붉은 식탁보가 깔린 의자에 단정히 앉아 아들 민호와 새 신부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민호, 이 녀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제가 병원 수석 간호사로 일하며 홀로 키운 아이입니다. 낮에는 병원 일, 밤에는 아이 공부를 봐주며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고 말썽도 피우던 녀석이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머니 카드세요. 민호가 두 손으로 찻잔을 올렸지만 녀석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찻잔을 받자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차를 드시면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귓속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차 다 드시고 나면 작은 이벤트가 있어요. 중요한 친척분들도 다 계시니까 꼭 협조해 주셔야 해요. 저희 부부랑 어머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이벤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서가 끝나자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이끌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고 있던 민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 셋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2층 귀빈 대기실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 놓인 벨벳 테이블 위에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빨간 인주, 다른 하나는 파일에 꽂힌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걸어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처럼 기쁜 날 친척분들도 다 계실 때 이 집 문제를 확실히 해두면 좋잖아요.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어머니 집을 저랑 민호 명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부가 진짜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고요. 그녀는 마치 집 한 채를 넘겨주는 일을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처럼 가볍고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 침묵이 긍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수진이는 볼펜을 제 손에 쥐어주며 웃음 섞인 독촉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른 서명해 주세요. 밑에서 친척분들이 다도 기다리고 계세요. 서명 끝나면 이 서류 들고 기념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굵은 검은색 글씨가 눈을 찔러오는 듯했습니다. 소유권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제 아파트의 동, 호수와 등기 번호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긴장한 듯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빠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거절할까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서 새 신부와 하객들 앞에서 망신을 줄까봐 겁이 났던 거겠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옥란. 제가 이렇게 순순히 협조하자 수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서명된 서류를 마치 큰 상장이라도 받은 양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민호를 끌고 복도로 나가 웅장한 대기실 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민호의 품에 안겨 계약서를 높이 쳐들고 찍은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진짜 우리 집이 생겼어요. 최고의 시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의 통증은커녕 오히려 전례 없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후 단체 사진 촬영 때 수진이는 이미 모든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했는지 유독 너그럽게 굴었습니다. 제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는 저를 가장 가운데 자리에 서며 사진색에 외쳤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섰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었고 민호는 반대편에서 제 어깨에 뻣뻣하게 손을 올렸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렌즈 앞에 모든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웃고 있었죠. 카메라 앞에서 웃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까지 웃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나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옹란 SSC 늙으면 비상수단 하나쯤은 남겨둬야 해. 결혼식의 소라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신혼집의 손님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안방에서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다니까. 시어머니 공약 성공했어. 사람 진짜 좋아. 그냥 바로 서명해 주더라니까. 어둠 속에 누워 승리감에 도취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 뿐이었죠. 제 기억은
영화 필름을 되감듯 그녀가 우리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진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온 날 그녀는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넌지시 묻더군요. 어머니 이 집 정말 넓고 좋네요. 구조도 잘 빠졌고요. 혼자 사시기에 청소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고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제 수고를 걱정한 게 아니라 이 집의 가치와 평수를 가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왕래가 잦아지자 그녀는 틈만 나면 친구나 직장 동료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레퍼토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제 동료 미영이네, 시어머니는 진짜 쿨하시대요.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시내 중심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턱 내주셨대요. 어머니, 제 친구 시어머니는 더 멋지세요. 살던 집 팔아서 돈 보태주시고 본인은 실버타운 가셨대요. 인생 즐기시는 거죠. 처음엔 젊은 애들 하는 소리련이 넘겼지만 듣다 보니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민호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국수를 삶아주며 물었죠. 내 CEO 될 사람이 이 집을 꽤 좋아하는 것 같더라. 민호는 국수 가락을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좋아해서라기보다 어차피 나중엔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니?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뜻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조율하라는 거죠. 거북이처럼 껍질 속에 숨는 꼴이라니. 말은 안 해도 속내는 뻔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집을 비워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도 귀찮고 중간에 끼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제 엄마보다 아내 될 사람을 더 무서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결심을 굳히게 된 건 결혼식 한 달 전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에 민호가 회사 일로 급하게 집에 두고 간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그의 서재에 들어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 나오려는데 책상 맨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닫아주려는데 그 안에 빳빳한 새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겉면에 굵은 글씨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제 집을 조건 없이 민호와 수진이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수진이의 글씨체로 쓴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결혼식 진행 매뉴얼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치니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패백 후 어머니 모시고 쉴 겸 대기실로 유인, 서명 유도, 속전속결. 분위기 타서 한 번에 끝낼 것. 시간 끌면 골치 아파짐. 시간 끌면 골치 아파진다라. 메모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민호가 그저 우유부단해서 고부관계를 조율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처음부터 수진이 편에 섰던 겁니다. 어머니를 향한 이 치밀한 계산을 묵인했고 심지어 그 부드러운 협박의 공범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계약서 초안과 수첩 내용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민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동에 사는 나 여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나 여사는 전직 판사 출신으로 통찰력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찌르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사진까지 확인한 나 여사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 옥란 씨 이 결혼시키면 안 돼. 당장 민호한테 전화해서 없자고 해. 이런 며느리 못 들인다고?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는 친구를 보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여사 지금 와서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증거를 들이밀어도 내가 억지 부린다고 자기 결혼 깬다고 난리칠 거야.
녀석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는다고 생각하겠지. 저는 찻잔에 뜬 차씨풀 후 불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모자간의 정을 끊고 집을 뺏으려 든다면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남의 편에 섰다면 나도 더 이상 봐줄 게 없어. 연기를 하고 싶다 이거지. 함정을 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내가 그 장단에 맞춰주지. 이 연극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나 여사는 제 눈빛에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읽었는지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오게라네 씨!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 여사, 그 철없는 것들에게 특히 내 아들 녀석에게 아주 비싼 인생 수업을 하나 해줄 생각이야. 가족을 계산기로 두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게 해줘야겠어. 나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해야지. 하지만 어떤 계약서에 서명할지는 내가 정해. 각본은 이제 내가 쓰는 거야.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마치 중요한 수술을 앞둔 수석 간호사처럼 치밀하게 소품을 준비하고 세부를 다듬었습니다. 나 여사는 제 방역의 총참모가 되어주었죠. 합쳐서 130살이 다 되어가는 두 할머니가 작은 서재에 앉아 컴퓨터로 법률 조항을 연구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의 반격은 크게 3단계였습니다. 1단계 정밀 계산과 덧놓기.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경제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30년 넘게 제 집에 얹혀 살며 생활비 한번 제대로 낸 적 없이 월급을 족족 써버리는 욜로족이었습니다. 그의 실수령액은 월 280만 원 정도. 수진이는 홍보 대행사 행정직으로 월 203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둘이 합쳐 500만 원 남짓입니다. 종이를 꺼내 계산해 보았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50만 원, 데이트 비용 최소 100만 원, 수진이 화장품 옷, 그리고 젊은 애들 체면 칠해하는 쇼핑과 모임 비용까지. 저축은커녕 카드값 메우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약점이자 제 함정의 핵심이었습니다. 2단계 대출 실행과 채무 생성, 결혼식 보름, 전 날씨 좋은 오후에 저는 홀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 여사가 조언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아예 포기하고 들어놓을 테고 너무 적으면 교육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면서도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책 3억 원, 약 150만 위안젯을 20년 상환으로 빌렸습니다. 월 상환액은 약 200만 원 8천 위안. 이 대출금은 그들이 모르는 제 명예에 다른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습니다. 월 200만 원. 둘이 합쳐 500만 원 버는 부부에게 대출 갚고 남은 3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건 지옥일 겁니다. 이 숫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 바로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3단계 서류 바꿔치기와 계약 수정.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였습니다. 나 여사가 직접 나서서 부담부 증여 계약서들 새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표지 글씨체 레이아웃까지 제가 아들 방에서 찍어온 초안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구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아닌 부담부 증여 계약서. 나 여사 말로는 이 몇 글자 차이가 법정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습니다. 단순 증여는 줬다 뺏기 힘들지만 부담부 증여는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핵심 조항은 깨알 같은 약관 속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제1조 채무승계 본 증여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로서 수증인 민호수진 은 증여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며 자녀 대출금 및 이자 전액을 무조건 승계하여 상환할 의무를 진다. 제2조 계약 해제 수증인이
2회 연속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조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증여인 정옥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은 수증인이 부담한다. 이 두 조항이 제가 심어둔 지뢰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 단계 바꿔치기만 남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민호방에 들어가 예복을 다림질해 준다는 핑계로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준비한 서류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서재를 나올 때 민호는 거실에서 서툰 솜씨로 시기쁠 히 자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엄마 고생하시네요 라고 웃는 아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저는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죠. 아들아 원망 마라. 이 수업은 너와 네 신부가 직접 선택한 거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TV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새 실크 잠옷을 입고 마스크팩을 붙인 채 소파에 기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눈만 끔벅일 뿐 어머니 소리 한 번 안 하더군요. 결혼식장에서의 그 살가움은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우유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수진이에게, 하나는 자기가 마셨습니다. 제 몫은 없었죠. 저를 보고 민망해지는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밥솥에 만두 있는데 데워 드세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습관처럼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메오니. 마스크팩을 떼어내며 그녀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랑 상의 같았는데요. 저희도 신혼이고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쓰시던 방을 드레스룸으로 바꿀까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말은 돌려서 했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나가달라는 거죠. 아직 등기도 안 넘어갔는데 벌써부터 저를 쫓아낼 궁리라니. 민호는 옆에서 또 휴대전화만 쳐다보며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 세상이지. 내 명의로 된 양평 시골집이 좀 멀긴 해도 조용하니 좋다. 오늘 그쪽으로 거처를 옮기마. 저의 순종적인 태도에 둘은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 늙은이가 완전히 자기들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삿짐 센터 불러드릴까요? 민호가 가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됐다. 짐도 별로 없는데 택시 부르면 돼. 그날 오후 저는 두 사람의 감시 아닌 감시 속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신발장 위에 열쇠를 올려두었습니다. 건드? 수진이는 소파에 누워 뒤도 안 돌아보고 네 하고 대답했고 민호는 입만 벙긋거리다 말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수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습니다. 산책하고 장 보고 책 읽으며 평범한 은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묻지도 나 여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연적으로 찾아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수진과 민호는 신혼의 당금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SNS는 매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 커튼, 새 소파 집들이 파티.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여주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한 달 뒤 은행 대출 상환일인 15일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였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알림, 전 공란님, 공동담보대출 계좌에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독려해 주십시오.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문자를 캡처해 민호에게 보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출이라니요? 우리 집에 무슨 대출이 있어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은행에서 온 거니까 네가 직접 알아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집 자랑을 하던 수진이는 민호의 전화를 받고 펄쩍 뛰었습니다.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고객님, 시스템상 고객님과 김민호님, 명의로 이전 중인 해당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분은 3억 원 대출의 공동상환 의무자이십니다. 이번 달 상환액 200만 원이 연체 중입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집에 무슨 대출이 있어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고객님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에 달려가 서랍 속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채무승계 조항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 후 가장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씩씩거리며 제 시골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계약서를 탁자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떨며 눈이 충혈된 채 소리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죠. 결혼식장에서 웃으면서 차 받을 때 속으로 우리 비웃고 있었죠.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덫을 놓아요? 시어머니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동요하지 않고 식은 차를 후 불었습니다. 그 태도가 그녀를 더 자극했나 봅니다. 옆에 있던 민호가 참다 못해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인데 축복은 못해줄 망정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집 주기 싫어서 일부러 대출 받은 거죠? 제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뒤통수 민호야. 누가 먼저 뒤통수를 쳤지? 너희가 결혼식장에서 나를 기습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장단 맞출 기회가 있었겠니? 난 그저 너희 각본을 조금 수정했을 뿐이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보고 악랄하다고 넌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약서를 들고 결혼식장에서 날 협박할 때 내 마음은 얼마나 선량했니? 네가 꾸민 그 이벤트야말로 철저한 계산 아니었어. 수진이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 저 주신다고 했잖아요. 빚까지 얹어서 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네 아빠가 집은 준다고 했지. 하지만 네 아빠는 네가 제 손으로 땀 흘려 살라고 가르쳤어. 아직 며느리도 안 된 여자랑 짜고 제 엄마 노후 자금인 집을 뺏으라고 가르치진 않았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집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상의했어야지. 내가 안 줬겠니? 근데 넌 침묵했고 도망쳤고 아내 될 사람을 앞세워 악역을 시켰어. 넌 네가 똑똑해서 양쪽 다 안 건드리고 넘어갈 줄 알았겠지만 넌 결국 네 자신을 속인 거야. 제 말은 채찍처럼 그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계약서 사본을 그들 앞으로 밀며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싶으면 그 무게를 견뎌라. 불로소득을 원했으면 대가를 치를 각오도 했어야지. 수진이가 씩씩대며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가기 전 그녀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정국란 씨, 당신을 저주해. 쾅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집에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주해! 라는 말은 곧 폭풍이 온다는 예고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수진이가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발적 서명인이 유효합니다.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갑니다. 희망이 사라지자 서로를 향한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옷 때문이야. 네가 엄마 하나 못 이겨서 이 꼴이 났잖아. 월급 28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살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네오는 결혼식 때 그 난리를 쳐서 엄마를 자극해 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민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돋보기는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대화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수진이는 여론전을 시도했습니다. 친척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울면서 60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여러 개 올렸습니다. 삼촌 숙모님, 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우릴 속여서 빚더미에 앉히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악덕 시어머니에게 속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행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비상 연락망에 있는 친척들에게까지 갔거든요. 친척들은 은행 직원을 통해 부담부 증여, 자발적 서명, 연체라는 팩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쇼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 아니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민호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너 남자 만리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대출 없애달라고 해가. 안 그럼 이혼이야? 이혼이라는 단어는 민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가 말리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이가. 걔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요. 본심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놀라서 그런 거라고요? 대출만 없애주시면 저희가 매달 3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제발요. 저는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낯설고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재에 들어가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호는 통장이라도 주는 줄 알고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봉투 속의 종이들을 그의 앞에 트럼프 카드처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라. 수진이가 친척방에 난리를 친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먼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전부터 어떤 중개업자와 자주 만나 시어머니 집명의 이전에 대해 상담했다는 제보였습니다. 나 여사의 인맥을 통해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캡처된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진 실장님, 시어머니 집 제 명의로 돌리는 확실한 방법 없을까요? 중개인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골치 아파요. 수진, 그 노인네 고지식해서 절대 그냥은 안 줄 텐데 억지로라도 서명하게 만드는 법 없어요. 날짜는 결혼식 3달 전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다. 본심이 나빠. 본심이 착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 집 뺏을 궁리를 하니 걔가 우는 건 억울해서가 아니라 다 잡은 오리가 날아가서 분해서 그러는 거야. 민호의 환상을 하나하나 깨부수었습니다. 내가 고른 여자는 처음부터 네가 아니라 이 집을 보고 온 거야. 집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땐 천사 같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니 악마가 됐지. 널 협박하고 나를 모욕하는 거 다 돈 때문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법원 제출용 서류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선택해라. 1번, 계속 그 여자를 믿고 20년 동안 빚 갚으며 살든가. 2번, 현실을 직시하고 남자답게 끊어내든가.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너희가 2회 연속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내가 회수 절차 밟을 거다. 민호는 그날 오후 내내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를 변호하지도 저에게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대화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자신의 사랑과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해질녘 그는 저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복수의 쾌감이 아닌 묵직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과도 작별한 겁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은 난동을 부렸지만 민호가 증거들을 들이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천이 다 드러난 도박판에서
그녀는 완패했습니다. 이혼은 빨랐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은 이미 법적으로 제 소유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법원은 명쾌하게 판결했습니다. 수증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증여, 계약 해제 및 소유권 반환 판결. 수진이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고 회사와 친척들 사이에서 망신을 당해 결국 도시를 떠났습니다.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라 믿었던 길은 낭떠러지였습니다. 몇 달 뒤 민호는 시골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처 입은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지내던 어느 날 제가 만두를 빚고 있는데 녀석이 슬그머니 들어와 밀대를 잡았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하고 비겁했어요. 엄마도 못 지키고 제 인생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다 큰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밀가루 묻은 손으로 녀석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안 늦었어. 그날 우리는 만두를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쌓였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내 아파트는 되찾은 후 전세를 놓았습니다.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월세로 제 노후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2년 동안 죽어라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욜로족 생활을 청산하고 재테크도 공부했죠. 그리고 회사 보너스까지 합쳐 근처에 작은 18평짜리 아파트를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제가 가서 국수를 삶아 주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국수를 먹던 민호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엄마 더 늙으시면 제가 모실게요. 꼭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내 연금 있고 사지 멀쩡해. 네가 10채의 집보다 더 든든한 진짜 남자가 된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저는 굳건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판 것은 함정이었지만 그것은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허영과 탐욕이라는 백내장을 걷어내기 위한 비싼 수술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건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책임감과 사랑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제 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요. 전공난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 한 잔의 인사에서 시작된 반격, 그리고 아들의 각성으로 끝난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어머니가 너무 독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공모 앞에서 나약한 아들을 바로잡기 위한 어머니의 뼈아픈 선택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정공난 씨라면 결혼 전에 판을 엎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끝까지 가서 교훈을 주셨을까요? 가족 간의 계산이 선을 넘을 때 우리는 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